저는 이번 양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중국의 숫자에 속지 마라. 중국의 이제 부동산 위기설은 좀 과장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얘기한 5%는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하로 가면 진짜 난리가 나는 수치인데 오늘 모신 분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양회 이후 정말 세계 많은 경제 주체들이 기대했던 게 뭔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혁신적인 게 좀 나오지 않겠냐. 근데 5%대 경제 성장률 그냥 그대로 잡으면서 뭐 별로 별다른 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증시도 좀 실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양회의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양회는 경기 부양책을 내는 회의가 아니고요. 그 경제정책의 기조를 이제 확정하는 것하고 정부 예산을 이제 어디 쓸 건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방 세계의 그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 양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중국의 숫자에 속지 마라.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 정과 동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중국의 속내가 아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중국의 양회의 때 경제 목표하고 이번 이제 양회의 때 목표가 똑같아요. 숫자 목표는. 근데 작년에 중국이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그러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똑같은 목표를 낸다?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숨겨놓은 것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뭐 위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금융권의 불안정까지도 지금 막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인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정책, 부양책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 중국이 정말 경제 위기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이 작년 7월이 이제 가장 최악이었고 지금 그 7월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안 하고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방 세계에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첫 번째 중국의 이제 그 부동산의 GDP 비중이 30%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등하는 회사가 부도날 정도면 나머지 회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가 15%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공업의 이제 그 GDP 비중이 한 30%, 29%,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 30% 넘는다. 이건 과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 안 하고서 이제 누가 하나 부르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30%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플러스 철강, 시멘트, 전자재 이거 다 합쳤을 때 이제 30%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예전에 1위 하는 건설회사인 대우건설 부도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대우건설 부도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삼성건설, LG건설, 두산건설도 부도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등하는 회사가 부도났지만 2등부터 10등까지 회사는 멀쩡하게 있었고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빅구이엔이 부도가 났지만 2위부터 10등하는 회사들은 멀쩡하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위 하는 회사, 부동산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등 하는 회사의 점유율이 5에서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간 오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중국의 작년 7월에 빅구이엔이 부도난 것이 이게 중국 부동산 업계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보통은 이제 중국이 부동산 과열에 이게 규제를 한 8개월에서 뭐 18개월 정도 규제를 하는데 이번엔 2021년부터 내리 3년 동안 규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가만 내버려뒀으면 아마 더 했을 건데 1등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중국의 정부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규제 조치 싹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동산의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 스탠스를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 8월 달에 한 달에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28가지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최근 20년간 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년보다가도 더 부동산 경기가 악화가 됐냐,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중국의 모든 부동산 규제 풀고 대출 늘리고 이제 개인들 부동산 구매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지금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진 않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하락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또는 뭐 이제 준공 면적이 더 이상 마이너스가 더 커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7월이 최악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쁜 상황에서도 악화되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다른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 뭐 투자, 수출 다 보면 부동산 요거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만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최근 뭐 6개월 동안에 엄청난 이제 정책을 부었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 부양 조치 썼으면 왜 집값 올라가고 이게 거래나 착공이 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우리나라를 보면 되죠. 우리도 뭐 지난 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들 이번에 싹 다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올라가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책의 그 시차가 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러면 2월 달까지 엄청난 정책을 퍼붓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를 생각하면 아마 금년 3, 4분기, 4, 4분기 요때 이제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언론에 나오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위기설은 좀 과장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 하죠. 중국에 빈집이 1억 3천만 채가 있어가지고 이거 위기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이 전체 가구 수가 한 4억 6천만 가구 되는데 도시화율 65% 치면 한 3억 6천만 가구가 도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3억 6천만 중에서 1억 3천만이 빈집이면 세 집 중에 한 채는 무조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과장이 돼 있고 중국이 1년에 집을 한 1,600만 채에서 700만 채 정도 지어요. 네. 그리고 98년 이후에 중국이 지은 집이 한 2억 채가 조금 넘어요. 근데 거기서 1억 3천만 채 비었다는 것은 누가 이제 그걸 했나 보면 영국에 있는 또 연구원이 1억 3천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를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오는 중국의 부동산에 관한 것은 조금 과장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 단계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언제 이게 턴을 하냐는 정책 효과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취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이거 가지고도 올 하반기서부터는 중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동산을 빼놓고는 작년 4, 4분기에 다 플러스로 다 돌아왔어요. 수출이든 내수든 다 돌아왔고 지금 부동산 경기만 요게 아마 3, 4분기 말 4,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양회에서 이제 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서방에서는 일단 그 그보다 좀 더 높은 경제 성장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경제가 확 좀 살아나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이 보면 그 리창 총리가 51분 동안 이제 쉬지도 않고 쭉 읽어 내려갔는데 제가 페이지를 세보니까 31페이지가 돼요. 그래요? 근데 31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도표가 하나 없어요. 전부 이제 말로 논문 쓰듯이 그렇게 줄줄줄 써놔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진짜 아까 제가 뭔가 숨겨놨다는 건데 두 가지 숫자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1200이고 또 하나가 4.06입니다. 저게 뭐냐면 중국이 이제 고용 지표를 6개 지표를 이제 명시적으로 발표하는데 1200만 명 요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1200만, 근본도 1200만인데 그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중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작년에 1200만에는 그 뒤에다가 좌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좌우는 뭐냐면 about입니다. 대략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번에는 좌우라는 단어가 빠지고 이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GDP는 저것은 고용 지표라고 봐야 돼요. GDP 1%당 242만 명 정도를 작년에 고용을 하는데 작년에 1200만 목표를 하고 5.2% 성장을 했을 때 1244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1200만 이상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첫 번째 중국의 금년도 자기네 속내 생각은 5.2 이상 간다. 요게 하나 그게 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4조 600억 정도 재정 적자를 낸다. 금년에. 근데 그게 GDP의 몇 퍼센트냐면 3%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에도 3%인데 금년에도 3%예요. 그런데 4조 600억을 3%로 나누면 전체 GDP를 얼마나 보냐면 135조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GDP가 126조이기 때문에 대략 명목으로 7.4% 성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0.2%인데 금년에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2% 간다고 하더라도 5.4를 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1% 한다고 그러면 이제 6%대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양회의의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두 가지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5.2에서 이제 5.4 아니면 6%대까지 5.2 이상 가는 것이 중국의 숨겨진 속내고,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은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비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G20 국가 정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보면 재정 적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 국채를 1조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요게 대략 GDP의 한 0.5에서 0.7%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작년에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작년 GDP에다가 재정 효과까지 요거를 더해야면은 그게 금년도 GDP가 되죠. 그렇게 보면 금년도 중국의 GDP를 맞추는 것은 재정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맞추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서방 세계가 뭐 4%, 3% 얘기를 하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서방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게 예측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중국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낮게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아마 5% 이상, 그래서 이번에 이 5%를 이 절대 도달하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냐, 아니면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치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얘기한 5%는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하로 가면 진짜 난리가 나는 수치인데 그걸 이제 왜 5%라고 어바웃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경제 전망을 예측을 다 틀렸어요. 너무 낮게 했든지 너무 이제 높게 갔든지 그래서 이제 정부 신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가 그랬지만 목표보다도 높게 달성했다는 걸 치적으로 얘기하는 그 패턴이 금년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건 하나의 그 전략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중국 뭐 말씀대로 뭐 소비가 죽었다.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팩트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비가 마이너스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은 소비가 우리 소비 지표나 미국의 소비 지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구성 요소 중에서 먹는 것의 비중이 이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게 오르고 내리면 이게 바로 영향을 주는데 먹는 것 중에서 최대 비중이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이게 계속 내리는 바람에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도 CPI가 마이너스 나왔고 돼지값이 올라가면 이게 CPI가 바로 플러스 돌아서 2월 달에 중국의 CPI가 플러스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그 CPI 마이너스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가 안 좋은 건 분명하지만 서방 세계의 CPI 마이너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어 CPI. 우리가 이제 미국이 뭐 금리 내리냐 안 내리냐 그럴 때 그냥 CPI가 아니라 이제 음식료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을 뺀 거를 보는데 코어 CPI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디플레라고 얘기를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연 마이너스지만 거기에 생산도 마이너스, 소비도 마이너스, 소득도 마이너스여야 진정한 디플레예요. 근데 중국은 CPI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생산이나 소비나 소득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이게 뭐 2%뭐 이제 숫자가 낮게 나온 건 맞지만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에서 보는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보는 마이너스 디플레하고는 지금 중국의 디플레는 디플레의 이 느낌이 강하게 있는 것이지 완벽한 디플레 함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2월 달에 이게 CPI가 플러스로 이제 돌아선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4월 달 정도면은 뭐 추세적인 이제 반등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음식료 이게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비중입니까? 우리는 뭐 10% 되죠. 아, 낮군요. 그렇죠. 미국도.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엔겔 계수로 보잖아. 월급 중에서 먹는 것의 비중이 얼마냐 그러는데 우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낮은데 중국은 이게 뭐 한 30%가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 물가를 계산하려면 중국은 이제 먹는 것의 비중을 높여야 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마트에 가봤더니 뭐 채소하고 뭐 이런 게 왕창 올랐는데 물가는 뭐 2%다 1%다 이러면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근데 중국은 마트에서 채소값하고 돼지값이 올라버리면 CPI가 바로 확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발전의 단계, 국가 발전의 단계, 엔겔 계수 때문에 얘들은 CPI에 먹는 거 비중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그 안 좋은 영향, 특히 홍콩 쪽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양회에서 어떤 새로운 그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까지의 중국 정부의 그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선호하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그 권력이 더 강화된 어떤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아 바뀌지 않겠구나. 그리고 총리의 그 인터뷰 양회 끝나고 나서 인터뷰가 처음으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 자꾸 이렇게 독점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변화는 없겠구나. 이게 이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안을 조금 더 들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차이나 런이냐 아니면 차이나 리턴이냐, 그러면 지금 차이나 리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외국인 돈이 다 빠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외환관리국에서 만드는 국제 수지표상에서 이 자본 수지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식하고 채권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3분기에 그게 118억인가 처음으로 30년 만에 마이너스가 나왔고 4, 4분기에는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1,800억인가 플러스인데 2023년은 3, 4분기만 마이너스고 4, 4분기는 플러스 들어서 뭐 300 몇 억인가 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빠진 게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3, 4분기에 118억인가 빠진 거를 이제 두고서 차이나 런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시장은 연초부터 쭉 돈이 빠지다가 작년 10월 달부터 순이익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순유출이 나오다가 2월 달, 지금 3월 달 들어가지고 2월 달, 3월 달에 이게 플러스로 왕창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 3월 달에 들어온 돈을 보면 최근 1년 중에 가장 많은, 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것은 뭐 시진핑의 무슨 뭐 독재, 집권 강화 이거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영향이 상관성이 없는데 돈은 애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환차손하고 금리 차 때문에 돈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 6.3에서부터 환율이 최근에 7.15까지 절하가 됐어요. 한 15% 정도 절하가 됐고,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금리 차가 한 2%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돈들이 예전 같았으면 제로 금리에 돈 빌려와서 중국에 가서 채권만 사도 가만 한 장하고 3.5%를 날로 먹었는데, 거기다가 중국도 7%에서 환율이 6.3까지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한 15% 환차익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로금리에서 돈 빌려오면
중국에서 16에서 17% 이제 노리스크의 수익이 오다가 이게 환율이 이게 7.3까지 절하가 되는 말 거기서 15% 터진 거죠. 그리고 금리가 2% 역마진이 생기니까 가만 앉아서 16, 7%가 마이너스 나니까 그걸 이제 손실을 줄이려고 매도를 한 게 3, 4분기예요. 그리고 왜 이제 4, 4분기에 채권 시장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냐 그러면 그거는 미국이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이게 약세로 이제 먹는 바람에 위안화가 강세로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는 금리를 내릴 거다. 그렇게 되니까 금리 차도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우리는 중국의 그런 자금 유출입을 이 정치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돈은 뭐 정치가 어떤 데가 돈 되면 들어가는 거, 돈 안 되면 빠지는 건데 지금 중국의 차이나런은 이것은 환차하고 금리 차 때문이었다는 걸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 3개월 상황을 보면 채권에서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고 주식은 이게 2월 달에 플러스로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차이나런이 아니라 리턴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차이나런, 차이나 얘기하는 건 작년 3, 4분기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그 약한 증시를 꼽으라고 하면 홍콩 지수하고 중국 지수, 중국 증시를 이제 꼽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주가 폭락을 통해서 뭐 손실을 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공감대들이 있는지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지수 관련 뭐 ETF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좀 들어간다라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것은 충분히 그 경기를 살릴 만한 정책들로 보시는 거고 따라서 증시도 그에 맞춰서 뭐라 할까요? 이 화답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 리스크는 작년 7월이 바닥이고요.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이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머니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 중국 위기설, 이제 뭐 중국 부동산 위기설 이게 넘쳐나는데 그 2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최근에 한 15% 정도 V턴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양회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양회의가 저게 꽝이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확 빠져야죠. 근데 빠지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V턴에서 여기 와 있고 문제는 3월 달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는 지금 중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2월 달이 저점이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퍼넣은 그런 이제 정책의 물량 공세 그것들이 이제 호가가 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장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은 영원한 성장 사람도 영원한 사랑 사람도 없어요. 3년 내리 올라간 이제 증시하고 3년 내리 빠진 증시에서 뭐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냐. 이제 거기에 지금 스마트머니는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내리 빠진 중국 시장에다가 지금 이제 외국인 돈들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제 부동산의 그 수치들만 바뀌면 뭐 중국의 경기는 3년간의 우려를 아마 금년에 씻어내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서부터 계속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라는 전제로 그러면 철강화 기본에 이런 산업도 우리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를 통해서 뭐 관광객이라든가 관련된 우리 한국 산업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다 꽝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도 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는 중국의 국산화율이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뭐 90% 이상 온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과기부가 만들어 놓은 이제 한중 간의 기술 평가를 보면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도 팔리긴 하지만 예전 같은 수혜는 안 난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리오프닝 했는데 왜 중국 관광객이 안 오냐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 하나가 명품 사는 거죠. 우리가 면세점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한류 붐이 이제 거기에 묻혀가지고 화장품도 사고 먹거리도 하고 하는데 그 두 가지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중국이 해남도에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면세점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 와서 면세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졌고, 아까 중국이 뭐 소비가 안 된다, 위기다 그러는데 아주 재미난 통계가 두 가지는, 하나는 작년에 중국이 전 세계 명품 럭셔리의 37%를 샀어요.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게 60%, 65%고 중국 안에서 사는 게 30%, 35%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보면은 중국 국내에서 산 게 58%고 해외에서 산 게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차이가 역전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내 면세점에서 이걸 이제 산다는 거.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에 올 유인이 없어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니 먹거리니 이런 것들이 한류 드라마나 뭐 이제 이런 문화상품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가면서 그걸 따라하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한한령을 계속적으로 2017년에 하면서 중국이 한국 드라마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따라하기를 이제 할 그런 이제 모멘텀이 사라진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하고 뭔가 열렸을 때 한한령 해제를 가장 먼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한령 이제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 시진핑 3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정권 안정이에요. 근데 한국이 이제 한류 제품이 중국에서 제가 볼 때는 인허가나 비준이 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촛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흔치 않게 촛불을 갖고 시민들의 촛불이 정권을 바꾼 나라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나라의 컨텐츠나 이제 이 어떤 내용들을 중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하고 관계가 이럴 때 한두 편, 뭐 한두 개는 판로를 해준다든지 영화를 하나 해주지만, 과거처럼 그런 이제 그 한국의 특성을 놓고 한국 콘텐츠의 특성을 중국이 바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중 간의 관계에서 이번에 1, 2월 달 수출 통계가 아주 재밌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뭐 망했다, 다 빠져나왔다 그러는데 대중국 수출 플러스로 돌아섰고 무역 수출 흑자도 플러스로 돌아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한중 간의 무역은 이제는 반도체가 결정하는 것이지 아더스는 볼 필요도 없다. 뭐 잘해봐 본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중과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중국을 우리가 무슨 수출을 얼마 해가지고 이게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이런 거는 반도체만 보면 되고, 반대로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라고 보지 말고 중동이라고 봐라. 중국을. 왜 국이 아니라 동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 보면 대미 흑자가 많이 나요. 네. 그게 뭐 때문에 났냐면 배터리하고 전기차, 뭐 자동차 이런 거에서 많이 난 건데, 우리로 보면 지금 반도체의 원자재 40%를 중국에 수입을 해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되는 건 대략 한 83%를 중국에 수입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입이 안 되면 대미 수출, 대유럽 수출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는 우리 원자재 조달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대중국 무역 흑자 이 부분은 반도체 가격이 50% 올라가면 뭐 대중국 적자는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레버리지 걸어서 가냐, 이게 중요하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왜 엔터주라든가 이런 쪽이 급락을 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지 그 이유라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하여튼 석유, 화학, 그 다음에 철강 이쪽도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큰 수혜는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와닿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과거와 같은 특수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실력이 한국을 따라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